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우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도 써야 되지만은 나중에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약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애터미에서는 빈곤이라는 질병 또 실업이라는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 같은 지식도 전달하지만은 결국은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돼서 월 3천 또는 5천을 벌 수 있는 그런 신사숙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약과 같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전문학자들의 이 결론은 마케팅은 즉 세일즈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세일즈맨의 인품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팔리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영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봤을 때의 첫 인상이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기 전에 턱 세일즈맨을 보면은 이분은 믿을만 하구나, 이분은 사기성이 농후하구나, 그런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3천만 원, 5천만 원의 그런 이 로얄 마스터 또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품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어요. 오늘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P입니다. PPP. 요게 뭔가? 이건 펌프입니다. 펌프. 앞에 P는 펌프고 가운데 P는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밍은 이렇게 물을 길러 오르다. 프라이밍이야. 뒤에 P는 팔리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학자들은 유수정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수정책이라고. 요 유자는 끌 유자, 사람을 유인한다, 유혹한다 할 때 유자예요. 물을 끌어서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미국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수중에 돈이 없어서 돈을 쓰지 않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려서 불황이 되고 불황이 심해지니까 공황이 됐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풀자. 이거예요. 돈을 풀자. 다시 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면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이죠. 뉴딜 정책을 하면서 TVA라고 그러는데 테네시강 하곡을 계속 막아가지고 댐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토목 사업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내보내죠. 그러면 건설회사라든가 건설 자재를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니까 노동자들 수중에 임금이 나가겠죠. 임금이 나가면 노동자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써요. 쓰면은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회사가 다시 영업이 되고, 그러면 다시 고용이 되고, 다시 소비가 많아지고, 다시 다른 공장이 돌아가고, 요 정책입니다. 이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러면 펌프 프라이밍 팔리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샘에 그 펌프 있잖아요. 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펌프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래 안 쓰고 놔두면 물이 들어가 버려요. 물이 들어가 버리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물이 나와요. 그렇죠? 샘에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푸는 것은 그 마중물하고 같은 거예요. 같으면, 그런데 마중물을 부었을 때 그걸 힘있게 빨리빨리 해야 물이 나오지, 느려 빠지게 하면 어때요? 마중물을 부은 것이 또 들어가 버려요.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샘물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마중물을 부어서 이게 나올 때까지 틀어야 되는데 처음에 열심히 틀어야 돼요. 바로 PPP, 펌프 프라이밍 팔리시라는 유수 정책을 실시할 때 마찬가지 미국도 테네시 강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했거든. 그러면서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여기 경제학자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과연 미국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것이 TVA냐, 다시 말하면 PPP 정책이었느냐, 안 그러면 전쟁이었느냐. 세계 대공황이 번지니까 그 당시 산업혁명을 완성했던 일본과 독일 이런 나라는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을 뺏기 위해서 전쟁으로 공황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마중물을 부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시간에 박양길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매우 도덕적이고 경영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보상 시스템 또 교육 시스템은 사실 제가 보기엔 최적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 또는 시간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열심히 이걸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약 3개월 정도 이게 밑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마중물에 또 들어가 버려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용기와 열정인데, 용기와 열정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브라 효과.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코브라 효과라는 것이 있다. 코브라 효과. 내 말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으면은 고객한테 물어요. 당신 코브라 효과 알아? 그러면 모를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우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요건 영국이 인도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그 당시 인도의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에 있던 영국 총독부 엘리트들이, 관료들이 인도 델리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 근데 코브라는 그 당시에 맹독성, 지금도 맹독성 뱀이죠. 독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좋고 똑똑한 영국 총독부 관리들이 코브라를 때려잡아 오면은 돈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죠.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인도 국민들은 전부 다 코브라를 때려잡아 오겠죠. 전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서 코브라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1년, 2년이 지났는데 코브라 숫자가, 잡아오는 코브라 숫자가 줄어들기커녕 더 늘어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조사해 보니까 각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고 있어. 근데 그 인도 국민들의 행동은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책 결정이 잘못된 거지 인도인들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합리적이거든. 이 똑똑한 총독부 관리들은 그래서 즉각 코브라에 대한 보상을 중지했어요. 보상 정책을 중지하니까 인도 국민들은 이제 집에서 기를 필요가 없지요. 괜히 사려주고 뭐 때문에 길러? 그걸 밖에다 갖다 내다 버리니까 델리가 코브라 천지가 되어버려요. 자,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많아요. 국가 정책이나 자기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아주 많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쥐꼬리 잘라오기. 여기 어르신들은 국민학교 때 쥐꼬리 잘라갔지요. 저도 쥐꼬리 잘라갔어요. 그 당시 쥐가 워낙 많아서 벼를 다 먹어댔겨. 벼를. 그 당시는 낯가리를 해놨다가 그걸 훑어가지고 가마니를 짜서 거기다 벼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가 거의 몇십 퍼센트를 쥐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쥐꼬리를 잘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잘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 당시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인데 프랑스 총독부 엘리트 관리들이 보니까 하노이에 쥐가 너무 많아.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쥐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쥐가 많아가지고 식량을 다 먹어. 그리고 병으로 옮겨. 그러니까 이 쥐를 제거하겠다고 생각하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쥐꼬리를 잘라오면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쥐가 박멸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쥐꼬리를 잘라오라고 해서 그 성과가 좋게 매일 쥐꼬리를 잘라와.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총독부 관리가 밖에 나가 보니까 하노이의 쥐들이 죄다 꼬리가 없어. 웬일인가 했더니 꼬리만 자르고 놔줘. 왜냐하면 그놈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꼬리를 더 많이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는 베트남 국민들이 쥐를 보면 때려 죽였는데 꼬리를 잘라가면 돈을 준다니까 쥐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꼬리만 자르고 놔줘. 그래야 새끼를 많이 낳으면 꼬리를 많이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쥐를 없애려는 정책이 하노이에 쥐가 더 많아졌어 이제. 이게 코브라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영국 총독부의 관리나 프랑스 총독부의 관리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학력이 낮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서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과거 구공산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하나같이 정치하거나 망한 것은 그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요 일반 민중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민중들 의견 들어가지고는 시간만 낭비하고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들이 시행을 하면은 죄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형제 라인도 서로 도와야 된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코브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유불급. 이것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 걸로 다시 한 건데요. 과는 지나치다 그 말이고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이거 같을 유자. 불급은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친 것과 미치지 못한 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문이 여기 있는데요.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데 공자가 직접 10명의 제자를 지적을 했어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문 사과 십철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물었어요. 사여 상야 숙현. 여기 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공자의 제자에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또 상은 자하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자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안 하고 행동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하라는 제자는 행동은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물은 겁니다. 자장과 자하는 누가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는 자장은 지나치고 상은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너무 느리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사가 더 낫습니까? 요 나을 유자입니다. 더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자왈 과유불급. 지나친 놈이나 모자란 놈이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 너무 설치는 사람이나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다. 자, 그러면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도 과유불급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신중해. 생각만 계속. 아까 전에 누구 계속 따져보고만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듣기로는 3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 신중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학자들은 의사결정의 정확성이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밍. 비록 약간 부정확하지만은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의사결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전쟁에서도. 이렇게 되면 성공이 지연되거나 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한 사람은요, 꼭 문제를 일으켜. 갑자기 직급을 올라가려고 하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요, 거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어떤 무리가 따르냐? 파트너 스폰서 간에 싸움이 벌어져. 뭔가 지금 배팅을 한다든가 어떤 부당한 일을 했거든. 라인 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너무 과잉 신중한 것도 좋지 않고 과잉 성급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 가는 게 좋다. 자, 극단적 경험주의의 경계. 극단적 경험주의는 도대체가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극단적 경험주의는요,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결심이나 결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 물체를 여기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져요. 야구공을 공중으로 던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 이게 야구공을 10만 번 하늘로 던져봤더니 떨어지더라. 이것은 지구 중력작용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놈이 당신이 20만 번을 안 던져봤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극단적 경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 경험주의예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우매한 거예요. 통계학도 뭘 예측하거나 뭘 판단할 때 모집단을 전부 측정하지 않습니다.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 신뢰도가 95%인데 100% 신뢰가 되도록 할 수 없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면 100% 신뢰가 돼.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정확성을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 5%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돼요. 가장 결정적 증거는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만약에 아무리 이론이 아름답고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연불의 가능성이 많아요. 실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를 파악해야 돼요. 맛있는 과일 사오기. 어떤 장자가, 어떤 부자가 하인에게 옆에 가수원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사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농장 주인에게 이 농장의 과일이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우리 농장의 과일은 모두 맛있다. 하나 맛보고 한 상자 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맛보니까 무지 맛있어. 근데 한 상자를 살라고 보니까 하인이 맛있는 과일만 사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상자에 있는 걸 전부 맛봤어.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전부 맛보고 사가니까
장자가 보니까 무슨 놈 과일을 사왔는데 전부 한 입씩 맛봤거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주인님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있는 것만 사오라고 해서 제가 한 맛봤다 이거야. 이게 과잉신중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신중한 게 아니라 이거 우매한 거예요. 이게 우매한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엘빈 토플러, 이 사람 미래학자인데요. 과거에 농경시대나 산업화시대, 농경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였고 산업화시대에는 거대한 공장을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중후장대한 것을 해야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하는 소리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빠른 자가 살아납니다. 강한 자가,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누가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빨리 획득해서 그것을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 속담에 망건 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게 망건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갓을 쓰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게 망건인데 망건 쓰다 장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망건을 쓰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에 가기 위한 의관을 정제하고 장에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장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수단 가지고 나리를 피우다가 실제로 목적은 어디로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은 어디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현상.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성공, 1차적인 목표가 경제적 성공인데 계속 뭔가 따져보다가 시간 다 보내면 이렇게 돼요. 시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목표와 수단의 전도 현상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나이가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한 일주일쯤 되는데 이 사나이가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신경질적으로 깨워. 약 먹을 시간인데 약도 안 맞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약을 먹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몇 시 몇 시에 약을 주어라 했으니까 그 시간에 약을 먹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죠. 이게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따지고만 있고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도 중용을 얘기했고 동양에서만 중용의 덕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바로 서양 철학의 원류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강조한 게 중용이었어요. 중용.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덕목이 과소하거나 지나치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은 중용을 실천하는 데 있는데 바로 중용이 덕이라고 그랬어요. 덕. 중용의 덕이 여기입니다. 용기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되고 용기가 과잉이 되면 만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 좋아요. 전략 좋은데 이게 부족하면 낭비가 되고 과잉이면 인색이 됩니다.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 이게 부족하면 잔인이 되고 이게 과잉이 되면 무언칙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절제도 좋은데 절제가 부족하면 방탕이 되고 절제가 지나치면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중용의 덕을 취하라는 겁니다. 중용의 덕. 그것은 곧 적당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너무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행동형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애터미라고 하는 운을 잡기를 기대합니다. 잡기를 기대하는데 잡는 것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롤로 메이는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실존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정신분석학자예요. 용기가 뭐냐 하면은 그게 좀 어떻게 애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물론
용기에 대한 정의는요, 심리학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낭만 뭐라고 했냐면 용기는 생존과 발전의 조건. 용기가 없으면 생존도 할 수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다. 이것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으면 생존도 할 수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다. 근데 이분은 용기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그리고 창조적 용기.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가지 용기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해요. 우선 육체적 용기를 봅시다. 이게 육체적 용기. 어려움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데도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육체적 용기예요. 이 정도 용기를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소방관들, 경찰관들, 군인들 전부 용기 있는 사람. 육체적 용기가 없으면요, 불 속에 못 뛰어듭니다. 못 뛰어들어요. 육체적 용기가 필요해요. 즉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용기 필요합니다.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도덕적 용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무척 어려워요. 이 도덕적 용기는요,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상사가,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분식회계를 만들라고 격리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그거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격리 직원이 사장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나는 일반적으로 다단계 사업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내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보고 따져보니까 애터미 사업은 옳은 사업이다. 이것이 자기가 확신이 왔다면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본다. 이게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도덕적 용기. 이 아인슈타인을 왜 여기다 그려놨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은 오늘날 최고의 방정식, 물리학에서 최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원자탄의 원리거든요. 에너지 질량 등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원자핵이 깨지면서 그 에너지가 C는 여기서 광속이니까 광속의 자승으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고 이건 질량이고 이건 광속인데 어떻게 에너지와 질량이 같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 이전까지 뉴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에너지고 질량은 질량이었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거든. 요거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만드는 걸 적극 반대했거든. 적극 반대해서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아주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용기거든요. 요거 이제 만약에 독재 국가에서 정부 정책 잘못한다고 데모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감옥에 잡혀가나. 그런데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용기가 도덕적 용기입니다. 사회적 용기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와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서양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뭘 하기는 쉽지만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는 애터미 사업이 옳다고 본다. 이거 치약 싸고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용기고, 그 다음에 파트너 스폰서 관계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과 친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도 똑같이 친할 수 있는 용기. 롤로메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성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영고주의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회가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회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애터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파트너가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용기, 이게 사회적 용기. 이제 창조적 용기인데 롤로메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여기에서 뭐가 옳고 무엇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고 당신이 속한 조직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가지 용기, 육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그리고 창조적 용기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누가 뭐라고 하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이 비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기에 지금 그러면 나는 소심한데,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면 용기도 훈련이 된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훈련이 됩니다. 돼요. 롤러코스터 타면 어떻습니까? 인상이 아주 보통이 아니죠. 악을 쓰고 자꾸 타봐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작은 용기를 실천했을 때 큰 용기가 나온다. 논어에도 그거 나와요. 소용, 작은 용기를 실천하면 대용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요거 싸고 좋은데 이야기 처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무감각하게 돼. 무감각하게. 옆에 놈이 듣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요. 용기도 증진된다. 분명히 훈련됩니다. 분명히 훈련돼요. 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바로 이 김연아 선수나 패션이라고 하는 건데,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불모지에서 또 우리나라 이 동양인은 숏다리여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열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간절한 마음. 내가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이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내가 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나는 누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우리 아이프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열정이 나온다. 적어도 열정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게.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각 실시해야 돼. 자기가 이 사업이 옳다고 판단했으면 do now,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자들은 72대 2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유사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만난 말이에요. 아마 이 남자분들 작심삼일 중에 가장 많은 게 금연일 거예요. 금연. 반드시 새해가 되면 금연 해놓고 담배 그려놓고 가위 그려놓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금주, 금연 뭐 이런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잘 안 되거든. 72시간 내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적어도 100일간 계속돼야 된답니다. 옛날에 일본 의사, 베스트셀러 같은 일본 의사가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의사도 처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었답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우리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100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100일간 힘들더라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우리 세포가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을 한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 의사도 아침형 인간이 훨씬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24시간인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것이 48시간이 되고 72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이 시간의 상대성이거든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앞에서 말한 뉴턴의 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은 같다. 또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은 같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미립적 세계인데 인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시간이 늦게 가거든요. 물리학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시간이 늦게 가나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셔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이 누구에게나 같다. 네버.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은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지는 속도는 광속입니다. 모든 물체가 햇빛,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제로가 돼요. 시간이 움직이지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 누군가가 광속으로 움직여버리면 천년이 가도 늙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늙는 속도가 늦어진다 합니다. 방에 게으르게 방콕으로 자빠져 있는 놈들은요, 최대한 빨리 늙어 빨리 죽어요.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느린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부터 한번 부지런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의사가 아침형 인간을 얘기한 게 5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늙는 게 싫으시다면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하여간 부지런히 사업을 하시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 다음에 do together. 연합 비즈니스. 같이 해라. 결코 애터미 사업은 결코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네트워크거든요. 문자 그대로 네트워크예요. 한 회원, 한 사업자는요, 그물의 한 코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그물 전체를 이루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물의 한 코를 유지하면서 거대한 그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속담에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 숲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런 게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은 그 나무들이 많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 생명체가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적 자본, 다시 말하면 휴먼 캐피탈을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이런 대기업의 사원들과 1대1로 비교하면 결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가반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연합해서 하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집단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성공한 사업자들, 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1대1로 그런 유수한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의 사원들과 1대1로 비교해서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무리 눈이 커도 눈 하나보다는 작은 눈 2개가 낫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마에 큰 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눈이 2개가 있어야 거리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몸에 안정감이 있답니다. 그렇듯이 여기 이렇게 많은 자기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모이면 눈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이 수만 개가 되겠죠. 그러게 되면 앞에서 말한 코브라 효과 같은 우를 범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라. 결코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간절한 마음. 이게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기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까 PPP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물이 나올 때까지 마중물을 부어서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물이 들어가 버려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마시다 고노스케, 일본 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파나소닉, 이분이 한 말이에요.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 성공한 데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연설을 하는데, 아니 고노스케 회장님, 그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할 거 아니냐? 그건 맞죠? 물이 나올 때까지 품어야 물이 나오지. 중간에 안 나온다고 그만둬버려 물 또 들어가 버려요.
이 양반이 늘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때리면 울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빨리 적응하라는 거예요. 때리면 즉각 울어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즉각 적응해라는 거예요. 운전을 뒤돌아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뒤돌아보고 운전할 수 없어요. 자,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아주 탄탄대로를 잘 달려왔어요. 자동차를 몰고 잘 다녀왔어. 근데 어느 날 덜커덕 하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나쁜 길을 갈 때는 더욱더 운전대를 꼭 잡고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렇게 운전해가지고는 이거 사고 나기 딱 맞아요. 따라서 지금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하실수록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과거를 보고 운전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은 또 가장 우리 애터미 사업이 코브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연합 비즈니스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듣는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마치 PPP처럼 이미 물이 빠져버린,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물이 빠져버린 여기에 마중물을 부어서, 마중물을 붓는 것은 자기 노력밖에 없어요. 애터미에서는 무슨 뭐 진입비를 내라든가 유지비를 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노력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그것이 샘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처음에가 가장 어려워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면 그게 이제 오토 판매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좀 느리게 움직여도 물은 계속 나오고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